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정권만 바뀌면 늘 되풀이되는 검찰 내 자기 편 인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상당한 역할을 한 검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했습니다. 이번 사태 여파로 자리가 빈 광주고검장 등 다른 검찰 고위직에도 친여 성향 검사들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일부 검사장들이 사표를 던지자 기다렸다는 듯 자기 편 사람을 꽂아 넣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에 대한 보훈 인사라는 한탄이 나옵니다. 조유진 기자가 이번 인사의 특징을 짚어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때 한직을 떠돌다 현 정부 들어 중용된 인물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박신임 지검장은 대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중앙지검 수사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박 검사장과 대장동 수사 공판팀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후임 대검 반부패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주민철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승진 기용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오늘 광주고검장에 발탁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진상조사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검언유착 사건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승진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에 충성하면 어떤 보훈을 받는지 보여준 것이란 자조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대장동 일당 일부는 큰 돈을 벌기 전 위례 신도시에서도 한 건 한 적이 있습니다. 대장동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지만 사전 연습에는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할 길이 항소 포기로 막히자 이제서야 검찰이 위례 사건 범죄 수익 추징 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례 사건 개발 이익은 200억 원대에 불과하고 재판도 막바지여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 뒤늦게 이르는 건지 안혜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사용했던 서울 청담동 건물입니다. 명의는 A법인으로 돼 있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지난 2022년 추징보전했습니다. A법인은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고 다음 주 첫 변론이 열립니다.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 건물 등 동결 재산을 풀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위례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산을 다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위례 사건 역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검찰은 위례 사건 범죄 수익을 211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기소 3년 만에 추징보전을 신청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추징보전을 하게 되면 유죄 취지의 심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장동 1심 항소장만 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위례 사건으로 땜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결국 성남시가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 등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이 가져가게 했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수처 민원실로 걸어옵니다. 신 시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직권 남용을 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법무부 장관 등의 고발장을 제출해서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성남시는 법무장관이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압박한 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또 노 전 대행과 정 전 지검장은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한 직권남용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액 4천억 원에 대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 시장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태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 장관 등을 상대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4천억 원대 국고를 지켜낸 걸 이재명 정부 성과로 내세운 걸 보며 많은 분들 의아했을 겁니다. 전 정부 때 소송에 반대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얼마 전 법무부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내서 대장동 7천억 원을 환수하지 못한 현실과 겹쳐 보이기 때문이죠. 먼저 이광희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승소를 이끈 정부 관계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흔들림 없이 이 사건을 집중해준 법무부 또 금융감독원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년 4개월간 끈질긴 노력으로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7천억 원대 대장동 항소 포기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논리를 보강해서 그거를 끝까지 다투어서 손해를 보존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자화자찬할 자격이 있겠는가. 오늘 법무부 브리핑은 교수 출신으로 박성재 전 장관 시절 임명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맡았습니다. 론스타 상대 승소를 이끌어낸 정 국장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실력을 무장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힌 겁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국민 혈세가 해외 자본에 유출되는 걸 막은 거 아주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난데없이 숟가락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하자 국민의힘이 발끈한 건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고승영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뉴스 더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론스타 배상 취소 판정에 정성호 법무부를 향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에이펙 정상회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외교 성과와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정 취소 소송을 결정한 건 3년 전 법무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뒤늦게 숟가락 얹지 말고 당시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에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 민주당 당협위원장이던 송기호 변호사가 가능성이 제로라며 당시 한 장관의 소송 제기를 비판한 걸 꼬집은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우리가 아무 줄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덮어가고 있는 거죠. 멋진 척 한번 한 거거든요. 저거? 그렇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론스타 이자만 넣은 게 308억 원. 근데 문제는 이게 복리로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늘고.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송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송기호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호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론스타 분쟁은 20여 년 동안 우리 자본시장에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정치권에선 논란의 소재가 됐습니다. 과거 어떤 일이 있었고 이번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뉴스 더에서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이 론스타 사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이 외환은행 매각에서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8월 정부는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했습니다. 9년 뒤인 2012년 론스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을 팔고 떠납니다. 2조 원 넘게 차익을 거둬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그런데 론스타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07년에서 2008년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HSBC 매각이 무산됐던 걸 문제 삼으면서 6조 원가량 손해배상 요구했습니다. 네, 그동안 법적 분쟁이 계속 있었어요, 길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푼도 이제 주지 않게 된 건데 왜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먼저 어제 저녁에 김민석 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야당에선 갸우뚱하는 분위기 감지됐습니다. 주무부처는 법무부라서 브리핑을 하더라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담당자가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총리 새 정부 출범 후 쾌거다 이런 표현을 했고 정 장관도 내란을 언급하면서 전 정부와는 선을 긋는 듯한 발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뭐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네, 소송을 뭐 수십 년 끌었는데 현 정부의 성과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네요. 근데 소송 책임자가 지금 바로 옆에 보이긴 했어요. 근데 오늘 자세한 브리핑을 했는데 법무부에 이 국제법무국이 생긴 건 언제입니까? 네, 우리 정부가 론스타 배상 취소 소송을 결정한 건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 때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론스타, 엘리엇 등의 ISDS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법무국이 신설이 됐는데 역시 한 장관 시기였습니다. 해외 로펌에서 활동한 뒤에 국내 로스쿨로 돌아와 강의를 하고 있던 정홍식 법무국장, 박성재 장관 시절인 지난해 2월에 임용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쾌거다라고 표현하는 민주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 이 때문입니다. 네, 근데 한 전 대표가 당시 이제 부정적인 시선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 신청을 결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당시 이제 관계자들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국제중재재판소가 론스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게 주요했다. 이런 게 당시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판결문에 론스타 역시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이 매각 지연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한 전 대표 검사 시절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가 배상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95.4% 승소다 이렇게 주장한 것 이 때문입니다. 그러자 당시에 김어준 씨 문재인 정부 시절 대응한 결과로 현 정부는 한 일이 없다고 표현했고 전 정부 일을 자기 성과인 양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이 한 건 남의 공으로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공과가 어디 있는지를 떠나서 지금의 상황과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20년 넘는 긴 시간 이어져 온 론스타 사태, 특정 정권에만 책임이나 성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 평가입니다. 네, 어제 갑자기 김 총리가 브리핑한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진짜 박수 받아야 할 사람들, 법무부 내에서 묵묵하게 일했던 분들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여러 차례 큰 소리를 쳤던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오늘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논란이 되기 전 출연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데 김 실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권 내 최강 실세라는 진행자, 뭐라고 부추겼을까요?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어제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김 실장에게 김어준 씨는 더 세게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캐릭터 잡힌 거 다음에 더 세게 하세요. 김 실장도 목소리를 높인 데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닌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에게 자리를 맡길 수 없다며 사과와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 실장 발언을 제지한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회의 진행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번 정부 예산을 제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원님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책실장!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상황을 정리한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만약에 여당에 그런 발언을 주면 그게 편파적일 수 있지만 야당에 그런 발언을 주는 건 전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0분의 1만이라도 배우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면서 지금 와서 무슨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태도는 법원과 잠못 달랐는데요. 고유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뒤 처음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지역 현안 발언에 앞서 8.16 독립운동가를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975년 인혁당 사건도 꺼냈는데 사법살인이 일어난 당시 사법부와 무엇이 다르냐며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고 지금 와서 주장하는 건 독립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겁니다. 내란 척결에 가장 저항하는 집단은 바로 사법부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법부 압박을 다시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선 헌법재판소 연구관 정년을 5년 더 늘리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판사의 정년이 65세인 만큼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재판 소원을 검토 중인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에 힘을 실어주며 대법원을 견제하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사법개혁은 공직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주요 법안들의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흘째 현장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듯한 김민석 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지율 정체를 타개해야 하는 큰 숙제 여전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민석 총리 고발장을 냅니다. 세운상가 개발, 한강버스, 기억의 정원 등을 비판한 김 총리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오세훈 스토커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받기도 했죠. 악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적 성격이 짙다는 게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장외 집회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강남빌딩 앞에서 항소 포기 가담자가 날아간 7,4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 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장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대여 공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진들도 최전선에 서겠다고 화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만 일부 중진 의원은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의식한 듯 장 대표에게 적절한 시점엔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우리가 황교안 발언에 대해 추경호 의원에게 청구된 영장과 같은 내란 프레임이 씌워졌다는 의미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에 풀어내린 긴 머리,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낀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예, 다 착석해 주시고요. 법원이 특검의 재판 중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9월 이후 2달 만에 김 여사의 법정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재판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한 김 여사는 휠체어로 옮겨 앉아 기댄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자 자진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취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이 동석을 하겠다고 버티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오빠 진우 씨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셨습니까? 특검은 김 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받아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위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였는데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성남 외곽의 한 야산입니다. 5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땅의 실제 주인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였습니다. 고촌동 상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난 2013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곳을 사들인 겁니다. 최 씨가 땅을 매입한 지 7년 뒤 성남중앙구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최 씨에게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이 가운데 25억 500만 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납부한 게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최근 25년도에 뭘 좀 팔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납부하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등 세금과 과징금 등을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최 씨의 과징금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담배 소비세 324억여 원을 내지 않은 담배 수입업자 최성환 씨였습니다. 최근에 전자담배 같은 거를 수입해 오는 게 많아져서 그만큼 이익을 향유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뒤늦게 과세가 된 거라고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출국 금지를, 5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최대 3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감치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한 남성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후 여성을 길가에 내버려 두면서 실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잡고 보니 이 남성, 유명 연예인을 거느린 연예기획사 임원이었습니다. 먼저 곽승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변.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에게 흰색 SUV 차량이 다가섭니다. 인도 쪽으로 향하던 여성을 불러 세우더니 차에 태워 이동합니다. 20여 분 뒤 차가 멈춰선 곳은 상가 골목길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시동을 끄고 움직이지 않는 차량 쪽 CCTV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했더니 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잠시 뒤 남성이 조수석에서 여성을 끌어내리나 싶더니 비틀거리다 바닥에 고꾸라진 여성을 길가로 끌고 갑니다. 갑자기 등장한 순찰 차량에 놀란 듯 여성을 가리고 선 채 일행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을 이 전봇대 옆에 앉혀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쳐 피를 흘리던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장애 진단도 조금 받기도 했고요. 지금은 아예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울도 좀 안 보고 있고. 여성은 방치 1시간 반 만에 행인 신고로 경찰과 소방에 넘겨져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판정을 받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왼쪽 눈 시력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인 가해자 고모 씨에 대해 준강제추행과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이 연예기획사 임원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2차례나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그룹입니다. 국내 유명 배우들이 소속된 기획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재작년 4월 이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돌연 최고 경영자 사임 소식을 공시했는데 당시 사임한 최고 경영자가 오늘 중강제추행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고모 씨였습니다. 당시 소속 회사가 밝힌 사임 이유는 개인적인 가정사였지만 취재 결과 고 씨는 사임 직후 국내에서 성범죄 재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1월 새벽 술 취한 여성을 조수석에 태워 추행하는 등 일면식 없는 여성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고 씨가 같은 범죄로 복역 후 지난 4월 출소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판사가 제시한 첫 번째 기각 사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였습니다. 두 번째 청구된 영장은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됐습니다. 당시 고 씨의 법률 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영장판사 2명과는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고 씨가 임원으로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는 현재 수사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울린 악성 고리대금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수십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수천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 사금융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빌라를 급습합니다. 건장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이어 일당을 체포합니다. 대법법 위반으로 집행상 들어갔으니까. 포승질에 묶여 승합차에 오르는 남성들. 지난 2021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고리대금 업자들입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2만 명으로부터 68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200만 원 이내에 소액을 대출해줬는데 97만 원을 빌려주고 11개월 이자로만 5,7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연 3만 %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갚지 못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하게 하거나 채무자가 성매매나 도박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까지 나서 불법 사금융업을 뿌리 뽑겠다며 고금리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를 없애고 대부업법 등록 절차도 강화했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견제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는데 협박을 하니까 그 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엔 150만 원의 사채를 빌린 의사가 1년간 3천만 원을 뜯기고 병원을 폐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오는 거죠. 그럼 접근성 있게 긴급 생계비 대출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불법 대부업 관련 피해 신고나 상담은 2020년 8,000건에서 지난해 15,3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AI 거품론이 거세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900선 아래로 밀려났고 기세 좋게 상승하던 비트코인과 금값도 힘이 빠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올랐던 자산 가격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4,0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장 초반 3,9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그나마 오후 들어 낙폭을 줄여 3,9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AI 거품론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 이어 팔란티어 창업자 피터 틸까지 AI 대표주인 엔비디아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곤두박질 쳤고 그 충격이 우리 증시까지 덮친 겁니다. 골드만삭스도 시장은 이미 AI 기술의 잠재적 이익 대부분을 반영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를 주도했던 플랫폼 업체들이 적자가 대규모로 커지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7개월 만에 9만 달러가 무너졌고 금값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낮아진 데 따른 영향입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최근 물가와 고용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며 금리를 천천히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여전히 AI 거품론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도체 업종 위주로 실적 전망치가 크게 상향이 되고 있고 내년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블이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오히려 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카카오톡이 지인들의 일상 사진을 첫 페이지에 뜨게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카카오맵의 위치 공유 기능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쟁점은 뭔지, 카카오는 이걸 왜 하려는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번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카카오톡과 구별되는 카카오맵이라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2019년부터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와 위치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공유 가능한 시간이 늘어나서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위치 공유가 가능했는데 지난 12일 업데이트로 그 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친구들이 내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자, 이 화제를 처음 접하셨거나 카카오맵을 안 써보셨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위치 공유를 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할 때 위치 숨기기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라 모든 카톡 친구 위치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는 절차가 있긴 하네요. 그런데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는 건 어떤 점 때문입니까? 안전장치로 여겨지는 이 동의라는 게 때에 따라 한없이 연약한 고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토커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뒤에 위치 공유를 강제할 수 있겠죠. 또 직장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이 하라고 하면 거절하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8년 한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GPS 위치 추적이 되는 앱을 쓰게 해서 논란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또 가족이나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떳떳하다면 왜 위치 공유를 못하냐면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대중이 모두 다 기뻐하거나 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위치 공유 기능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어린 자녀나 치매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사람 만날 때 길 안내도 편해지고 비상 상황 대처도 한결 빠르게 할 수 있죠. 또 낯선 곳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갔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필요할 때 확실히 유용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논란이 있잖아요. 카카오는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서비스를 하려는 겁니까? 네,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SNS는 물론이고 구글도 뛰어들었을 만큼 위치 공유 서비스는 현재의 대세이자 미래의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앱 안에서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는 킬러 컨텐츠가 된 거죠. 이용자들이 방문 기록을 공유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값진 데이터가 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광고 시장을 넓히고 또 고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의 공유를 통해 가지고 위치 기반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한 타겟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발달되는 기술에만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범죄 가능성 그리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 좀 더 무겁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단풍이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올가을 들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일부 스키장은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한라산 정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0.5cm의 눈이 내리며 단풍나무 사이엔 눈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한라산은
어젯밤부터 최대 14.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8일이나 빨리 첫눈이 관측된 건데 눈이 쌓이면서 산간도로와 일부 탐방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올라가려도 한라산은 눈이 많이 와서 못 올라가긴 했는데 눈 오는 거 보니까 진짜 이제 겨울이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옷을 챙기지 못한 등산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따뜻한 줄 알고 옷도 얇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요.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강원 대관령은 영하 10.5도, 경기 파주는 영하 6.9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틀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웠습니다. 영하권 날씨에 일부 스키장은 제설기를 작동하며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저녁 8시 10분쯤 진도 죽도에서 좌초해서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배에는 승객 260여 명이 타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보도국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현주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조금 전인 오후 8시 17분쯤입니다. 전남 목포 장산동 남방의 한 무인도에 킨제누비아호가 섬에 올라탔다고 한 승객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객선에 탄 한 승객과 연락이 닿아 사고 상황을 물어보니 처음 쿵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섬 위에 올라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탑승객이 보내준 배 안의 사진을 보면 좌초대의 충격으로 배 안 매점에 진열대가 넘어지고 음식들이 다소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건 접수 30여 분 후 해경이 도착해 현장 확인 결과 침수나 침몰한 상황은 아니며 인명피해는 확인 중이나 지금까지 전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 해경이 출동해서 함정으로 사람을 옮겨 태워 구조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화면에 보시면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등 노약자부터 순차적으로 해경 함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해 해경 가용경비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헬기를 총동원해서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원전과 방산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K방산의 중동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건설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이름이 붙은 한국과 UAE 공동선언문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어떤 외부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나라 정상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해외 수출에 성공한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고 방산 분야도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으로까지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약 30조 원 규모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력망 구축 등 우리 기업의 우선 진출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협력을 통해 방산 150억 달러, AI 분야 200억 달러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함께 UAE 경제인들을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엔 15년째 UAE에 파병 중인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하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걸 또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이집트로 향합니다.
내일은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미 해군함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를 발표했었죠. 큰 문턱은 넘었습니다만 현실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강경화 주미대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백대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취임 40여일 만에 첫 특파원 간담회를 진행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안보 분야를 꼽았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 미 군함의 국내 건조 가능성을 포함한 조선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전례 없는 굵직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의지가 남은 절차에서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강력한 협력의 의지는 계속된 한미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관련 질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상 간 대화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만큼 미국 내 이견이나 절차적 문제 때문에 무산되진 않을 것으로 대사관 측은 보고 있습니다. 미 해군 군함 한국 건조 이슈도 긴 시간이 필요한 의회 입법 절차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카드를 전망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핵잠수함 건조에 반발하는 중국입니다. 한국은 중국을 설득시키는 동시에 친중국가라는 미국의 인식도 함께 불식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과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항공모함 첫 실사경 훈련까지 공개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모두 다잡겠다는 건데요. 오히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초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백화점이 늘어선 도쿄 중심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영향입니다. 日本のこと嫌いな中国の方が来てもなんかちょっとっていうのは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 16일 하루 항공권 취소율만 82%에 달합니다. 然后今天是取消了，大概是10件左右，综合应该是20件左右，所以占据了我们80%的市场。 중국의 압박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일본산 소고기를 재수입하기 위한 협의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重大问题上，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当前形势下，即使日本水产品向中国出口，也不会有市场。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첫 실사격 훈련도 공개하며 군사적 긴장감도 높였는데 중일 갈등은 연예계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일본 아이돌 행사가 취소된 데 이어 일본에선 한국 걸그룹의 중국인 멤버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여론을 등에 업은 다카이치가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두 나라의 출구 없는 갈등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리 해군의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34년간의 항해를 끝내고 올 연말에 퇴역합니다. 그동안 지구 15바퀴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주요 훈련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장보고함의 마지막 항해를 최원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주십시오. 1200톤급 장보고함이 물살을 가르며 진해항을 출발합니다. 1992년 독일에서 직접 진수했던 안병구 초대함장과 장병들이 마지막 항해에 함께합니다. 우리 해군의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통일신라시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양 개척에 나섰던 장보고 대사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승조원 40여 명이 탑승하고 자막 능력이 3, 4일에 불과했지만 우리 해군이 수상과 수중, 공중의 입체 전력을 갖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거지. 이 정도면은 내가 쓰던 거랑은 뭐 떨어지지 않는데?
장보고함은 1200톤급 잠수함 중에선 최초로 하와이까지 잠항에 성공했고 주요 해외 잠수함 훈련에 참가하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2004년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에서 당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함정 30여 척을 가상어뢰로 명중시키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아 미군들로부터 유령에 홀린 것 같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보고함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올 연말 퇴역 예정인 장보고함은 지난 34년 동안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63만 3천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항해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에서 실사 영화로는 드물게 1,2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가부키의 세계를 그린 국보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제1교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이라 우리 극장가에서도 화제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일본 전통극 가부키의 인생을 건 두 남자의 이야기. 가부키 명문가의 혈통을 지닌 슌스케와 재능을 타고난 키쿠오는 국보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1교포 3세 이상일 감독의 영화 국보가 애니메이션 강국 일본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사 영화로는 드물게 23년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내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일본 대표 출품작으로도 선정됐습니다. 1,260만 명을 동원한 역대 흥행 1위 춤추는 대수사선 2의 기록도 곧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상일 감독은 혈통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는 태어나면서 내가 가진 요소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제1교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僕は日本で生まれ育ってますけど、やはり韓国の血を引き継いで生きてきているので、自分からのお願いとしてはより何かこう自分の生き方も含めてこの国宝という映画のバックグラウンドをより深く理解してほしい。 실사 영화 불모지인 일본에서 국보의 1,000만 돌파로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アニメーションやアクション大作だけじゃなくてこういった人間の内面を描くドラマの、大作に観客がこうたくさんついてくるっていう状況がこれからも起こってほしいと。 오늘 개봉한 영화 국보는 실시간 예매율 4위로 출발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달 평가전에서 2연승을 거둔 우리 축구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조편성 2번 포트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을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송민혁 기자입니다. 헤더 한 번이 유일한 유효 슈팅일 정도로 전반은 답답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푼 건 이강인의 왼발. 황금 같은 왼발 크로스를 이태석이 머리로 마무리합니다. 어린 시절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두 선수의 합작골입니다. 강인이 형이 정말 좋은 크로스를 해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늘 수 있어서 강인이 형한테 밥 사야 된다고 이렇게 선수들끼리 얘기. 과감한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낸 뒤 실축하는 황희찬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1월 무실점 2연승. 곧 있을 월드컵 조편성에서 사상 첫 2번 포트. 상위 두 번째 그룹에 들었지만 경기력을 생각하면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지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드필더 플레이가 좀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미드필더에서 일단 공수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이 공을 배급하기 위해 중원까지 내려왔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상대방도 힘이 있기 때문에 더 공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장 손흥민도 쓴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공격수들이 항상 움직임을 가져가면 볼이 항상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전반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했던. 월드컵 본선까지 7개월을 남겨둔 홍명보호가 허리 강화라는 큰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야 갑수야, 그 이부장 내가 준 어음은 352통 폐업했어. 내 새끼들은 어떡하냐.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30대 대기업 중 17개가 무너졌습니다. 100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죠. 가장의 절규가 베란다 난간에서 끊어지던 그 시절, 한국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잃고 누군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누군가의 절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막힌 기회가 됐습니다.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뭐 나라가 망해야지 되는 건데 이건.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대한민국 망했어. 우리 부자야. 이 파티에 한몫 낀 게 글로벌 사모펀드 론스타입니다. 2003년 헐값에 나온 외환은행을 약 1조 4천억 원에 사서 10년도 안 돼 5조 원 가까이를 챙겨 떠났습니다. 나라가 휘청거릴 때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고도 모자랐는지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6조 원이 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지리한 국제 공방 끝에 우리 정부가 완승했습니다. 1차 때 인정됐던 4천억 원까지 무효가 됐고 소송비도 전부 받게 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새 정부 들어 이재명 정부의 쾌거일까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영원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이런 한 장관에게 민주당은 당시 취소 가능성이 제로라고 반발하는 등 했습니다.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고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쓴다는 주장도 했었죠. 그래놓고 밥상이 멋지게 차려지자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일까요? 오늘은 슬그머니 실무 책임자에게 브리핑을 맡겼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은 정권이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다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등 실무팀이 돼야 합니다. IMF 위기를 맞아 우리 국민은 외채를 갚기 위한 노력으로 달러와 금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IMF 외환 위기는 큰 사변이었지만 국민의 헌신이 더 크게 빛났습니다. 위정자들은 내가 잘한 덕이라고 우기겠죠. 하지만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남의 떡으로 설셀 생각 말고 이런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였으면 합니다. 11월 19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좋은 건 다 내 거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겠고 낮 기온은 14도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구 1도, 광주 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